부동산 전문가들 모시면은 이제 여러 지표들을 보고 각자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지금 어떤 분은 아직 본격적인 하락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락에 이제 더 큰 진폭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있고 뭐 대세 하락의 기조를 지금 쭉 유지하고 있다. 교수님은 지금 통계들을 쭉 이제 보실 텐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시장의 국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던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본격적 하락이라기보다는 금리 부담과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 이런 부담감으로 이제 물러난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정부가 250만 원 주택 공급에 대한 약속을 지켜서 공급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그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에는 본격적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그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근데 국민들이 이제 그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위기감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말에도 그렇고 금초에도 금년 8, 9월 달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또 올라간다고 예측을 했어요. 이 정책 변수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릴 줄은 몰랐어요. 단지 이제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거를 봤어요. 그 당시에 미국이 6번 내지 7번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3번, 하반기에 한 3-4번 정도 올린다고 그랬었는데 너무 빨리 막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렇죠. 바람에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그 일시적인 거다라는 연준의 그 판단이 해석들이. 남아 있었던. 저는요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미국은 그래도 웃고 있어요.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도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이 지금 우리보다는 좀 낮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물가 상승이 6.0%였습니다. 미국이 물가가 더 올라가도 또 끝까지 웃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이 경제 싸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독일의 그 가스의 3분의 1이 러시아 겁니다. 또 프랑스의 4분의 1이 러시아 겁니다. 러시아에서 온다는 말씀인 거죠. 러시아는 가스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유럽의 경제가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타격은 우리에게도 온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중국이 성장률이 0.4%로 줄어버렸잖아요. 원래 4% 이상 예상했다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0.4%예요. 완전히 정체된 상태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경제의 다변화를 수출의 다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에 너무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지면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유럽 경제가 망가지면 우리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미국도 역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거의 뒷자리로 가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아마 올 겨울에 정말 겨울이 되지 않겠나. 근데 아까 미국은 웃고 있다는 말씀은 뭐 어떤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럴까요? 러시아가 그 유류 수출을 막아도 미국은 관계가 없어요. 미국은 수출국 오펙국 나라가 아니에요. 오펙이라는 나라는 석유 수출국의 모임이잖아요. 미국이 생산량도 있고 많이 저장량도 있는데 매장량도 있는데 수입을 하기 때문에 오펙 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산을 하거나 증산하는 데는 영향을 못 줍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전쟁에 직접 영향은 덜 받을 거예요 아마. 미국이 유럽에 LNG를 팔기도 하겠죠. 그럼요. 그럼 자기들은 또 오히려 가스를 팔 수도 있어요. 그 부동산 시장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올 겨울에 진짜 겨울이 올 거다라는 거는 이제 유럽의 얘기들도 해주셨고 중국 얘기들도 해주셨고 경기 침체를 전제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뭐 연말까지 지금 3.0%까지 올린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분명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경기 침체 말씀하시다가 저희가 끊었었는데 경기 침체도 부동산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은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보다는 여러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약세장으로 보시고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이 짙어질 경우에는 이제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겨울로 갈수록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다. 아니 금리가 지금 현재 2.25% 아닙니까? 그 겨울로 가면 3% 되잖아요. 그게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이런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갈 때 결국에 꺾이겠느냐. 먼슬리로 10%일 때 매달 이자가 10%면 연 12%죠. 연 12%는 월 10%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연 10%를 저축을 했을 때 원금 플러스 복리 이자로 계산하면 투자한 금액이 2배 되는 기간이 있어요. 8년이 안 걸려요. 8년. 안 걸려요. 그러면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러면 그 기준금리가 3%가 되면 대출금리는 분명히 8 내지 10% 가요.
그러면 1억이면은 거의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주택을 구입할 때 2, 3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면 2, 300만 원 내야 돼요. 소득이 300, 500 되는 사람들 반 이상 지출되면 집을 살까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수요가 줄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네, 그래서 연말을 지내봐야 할 것 같아요. 연말 지나고 나서 조정 장세가 내년 여름이나 뭐 오지 않겠나. 여기에 이제 정부가 공급을 탄력적으로 해야지 또 무리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부동산은 정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지표를 보는 입장도 전혀 다른데 좀 그 각각의 매수자, 매도자 또는 뭐 이제 연골로 사는 사람 그런 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 가장 저희한테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오시면 매수 대기자 이제 언제 사면 가장 좋은가. 사실 가격이 이제 계속 떨어진다고 하니까 더 미룰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매수자들한테는 물론 뭐 이제 어떤 지역이냐 뭐 여러 가지 경제 그 자금 조달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단 좀 총론적인 매수자에 대한 조언을 현 상황에서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분들. 네, 어떻게? 저는 지금 당장 매수에 나서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떨어지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적어도 저는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2년. 올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금리가 3% 갔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황무령 총재가 이미 그 이창용 총재가 3%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3% 됐을 때 시장 금리가 어디까지 간다 보고 그 3%의 시장 금리에서 몇 개월 지내 보면 경매 들어가는 물건도 있을 거고 파산되는 물건도 있을 거고 금매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상황을 지나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를 경험해봐라. 네, 그러고 나서 이 경매로 사든지 뭐 청약을 들어가든지 청약은 언제든지 준비해도 돼요. 아니면 뭐 금매를 사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적어도 연말까지 3%라고 했으니까 올해는 무조건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요. 내년 상황을 보고 금매를 사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늦춰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2008년도, 9년도 이 리반 사태 때 하고 99년도, 98년도죠. 그때 하고 IMF하고 리반 사태하고 상황은 다 달라요. 네. IMF 때는 우리가 망가진 거고 2008년도는 외국이 망가져서 우리가 타격을 본 거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한다고 호황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살아나야 되고 유럽도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주택 시장도 생각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년, 2, 3년 후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청약 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 2,800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서울이 약 한 610만 명 정도, 그 중에 340만 명 정도가 1순위입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에 몇백 가구, 몇천 가구 분양하면 몇백 대는 당연했던 건데 저는 그 경기에 관계없이 고분양가 논란이 되지 않는 일반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면 신중하게 들어가도 괜찮다고 봐요. 오늘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있고 지난 15일 날 어제 그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좀 그 규제 완화하면서 1.45% 정도 기본형 건축비가 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9월 15일 날 기본형 건축비가 또 발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그 건축비를 발표하는 게 3월과 9월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의 62개 항목입니다. 공공택지는. 민간택지는 7개 항목인데 62개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 가격과 이 그 분양 가격을 대비해 보면 좀 낮은 데는 한 70%밖에 안 돼요. 높은 데는 한 85%까지 쫓아가는데 이런 경우죠. 저 강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은평을 예를 들면은 저희 학교가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시세가 한 3천만 원 정도 가요. 3.3제곱미터당.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저기 한 2,200, 300, 300밖에 안 가요. 떨어져도 2천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그런 주택은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또 강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둔촌 중앙아파트가 뭐 조합원 분양가격이 5,500만 원 정도, 3.3제곱미터당. 서초구 원밸리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원밸리를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많았어요.
누가 위원장인지 아세요? 그때 분양가 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죠. 근데 제가 그 위원장 하면서 네. 깎고도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탁지비 평가 금액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건축비는 빠르잖아요, 이게. 그런데 합쳐보니까 물론 그들은 6,200만 원 정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깎았는데도 5천만 원 정도까지 깎았어요. 네, 네. 그래서 낮은 가격인데도 높은 가격에 고분할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도 이 금리가 올라가도 이런 개발 호재가 있거나 누구나 원하는 선호하는 지역은 가격이 덜 떨어집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해도 역시 또 이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은 덜 떨어져요. 서초에 집이 하나 있고 강북이나 수도권에 있으면 어느 걸 팔을까요? 경기가 안 좋으면 수도권 걸 팝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금매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80% 이하가 된다면 또 70% 이렇게 된다면 분양 청약 통장을 통해서 분양 신청을 하는 거는 저는 뭐 시기하고 관계 없다고 보여져요. 그럼 3%를 경험하라는 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이제 오래 될 거라는 그런 거시적 환경. 분양이 아니고 매수하는 그렇죠. 사람들. 매수하는 사람들. 네. 그러면 그 이제 팔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좀 답답한 노릇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하고 팔으면 안 팔리겠지만 예. 팔아야 돼요, 빨리. 예. 그럼 다주택자들은. 네, 팔아야 돼. 그런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대책을 내놨잖아요. 전 거기에 대해 좀 한마디 할 게 있어요. 예, 아, 맞아요. 네네. 1년 동안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되면 규제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세를 없앴잖아요. 그걸 2년 늘렸죠. 문제는 정부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은 혜택을 받고 정부의 말을 들은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럼-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부의 말을 안 듣고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이번 그 혜택을 받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해요. 정부의 말을 잘 듣고 이전 정부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은 끝나고 나서부터 1년 또는 2년 내에 팔게 되면 양도세 하나 해줘라. 그 중과세를 좀 하나 해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 시청자들이 저한테 집이 많을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1주택자입니다. 네네. 예.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 하여튼 빨리 뭔가 뭐 계속 다주택자로 이제 그런 사업을 영위할 거면 어쩔 수 없죠. 다주택자도 네. 두 부류가 있어요. 예. 이렇게 광역시 이상에 있는 주택은 파는 게 좋습니다. 다 하락하고 있어요. 팔기의 돈은 아직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덜 올랐거나 네. 수요재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라북도 말고는 아직도 한국부동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플러스입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고향이 시골인데요. 시골이라고 아주 시골은 아니고요. 도심지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소도시다 보니까 중소도시다 보니까 이 서울의 IMF나 또 리만 사태가 직접 영향이 크게 없어요. IMF가 뭔지 잘 모르고 지나가요. 거기는 의식주 중에서 웬만한 건 다 거기서 해결하잖아요. 자구적으로 하죠. 네. 예. 여기는 고추를 하나 사도 비싼데 네. 거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8개 도에 있는 네. 그 지방 중소도시는 주택 가격이 크게 또 변동이 없어요 아직. 예. 그렇죠. 그러면 사실 다주택자 걱정은 뭐 재벌 이제 걱정 마냥 뭐 그렇다. 자주택자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뭐 그건 저희가 그게 이제- 말이고. 근데 네. 가장 걱정이 사실 하우스푸어죠. 네. 옆굴 쪽이 정말 뭐 한때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그 고충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때는 정말 이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추격해서 이제 산 분들은 지금 금리 부담에 또 심리적인 또 이런 뭐 여러 불안감 뭐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걸로 더 2년, 3년 막 이렇게까지 된다니 또 더 답답할 노릇일 텐데 영끌 쪽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하실까요? 정부가 좀 그 20대 또는 30대 그 젊은 층들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좀 특별한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책 금리로 고정금리로 바꿔주든지. 네. 지금 해야 될것 교수님 시장에서 좀 보실 테니까 어느 정도 심각해요? 저희는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알고 사례별로 뭐 이렇게 사실은 영끌족들은 자기 자본 거의 없이 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같으면은 한 5천 정도 가지고 산 거죠. 융자를 받고 사거나 또는 뭐 빚을 내서 또 부모의 힘을 빌려서 샀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끌고 가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주택 자체가 이들이 산 주택이 1억 2, 3억짜리 주택이 아니에요. 적어도 4억, 5억, 6억짜리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70% 이상 만약에 그 부채라면 못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이 그 세대 수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한 20% 이상 주택 그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나중에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면 이제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정부도 아마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단계로 4억 이하만 얘기한 거예요. 네. 1단계로. 그 지난 2012년 13년 그때 보면은 이제 하우스푸어가 문제가 되면서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대책들을 내놨어요? 그때는 이제 그 서성환 장관이 그 하우스포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정부가 매수하고 네. 그러고 그 살게 하면서 임대로 전환해 주는 방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그때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하우스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영끌족이 매입한 것들은 거의 하우스포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거 말고 이제 주택을 그러면서도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영모기지론뿐이 아니라 모기지 대출을 해줘서 1% 모기지로 이제 그 뭐랄까 상승분에 대해서 수혜하는 방식으로 또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내놨고 여러 가지 내놨는데 결국에는 실패한 거예요.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왜 그렇게 됐었죠? 모기지로 같이 정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그 구입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살 때 정부가 그 대출을 해주고 저리에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상승분해서 나누는 방식인데 인기가 있었다면 뭐 지금도 그게 많이 있어야죠. 없습니다. 그리고 하우스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치나 또는 SH에 팔고 이거 자기가 다시 전세로 살거나 이렇게 한 것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은 좋았는데 실천이 좀 그렇죠. 네, 시장에서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정부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규제를 조금 일부 저기 해주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뭐 이런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해서 그걸 혜택을 받아서 또 집을 살 사람 없죠. 그렇죠. 네. 단지 이제 이런 거지요. 지금 고정금리로 바꿀 때는 유리하죠. 네, 네. 정부가 이제 LTV 자체를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이제 80%까지 주고 나머지 70%까지 올린다고 했지만 사실 LTV는 론투밸류라고 담보 비율에 대한 대출 비율이에요. 네. 10억짜리를 80% 8억 대출 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대출 주는 게 아니고 DSR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소득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네. 월급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주다 보니까 담보는 충분한데 소득이 낮으면 대출은 안 돼요. 근데 이걸 내놓을 때 그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혜택 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양극화를 벌리고 그렇죠. 소득이 없는 사람을 봐준다면서 오히려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정부가 내놓은 게 40년 장기 모기지나 미래 소득까지 포함해서 대출 주겠다고 얘기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 LTV만 낮춰서 높게 해줘서 대출 받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DSR 자체가 좀 완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 DSR 전엔 DTI라고 뎁트 인컴이라고 자기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4배 이상 안 줬거든요. 소득이 낮은 계층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한다 그러면 공동 명의로 가는 경우에 부부 공동 이 재산이나 자식까지도 합쳐서 소득으로 보고 대출 주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LTV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그런 사실 부분이 지금- 병행돼야 돼요. 네. 네, 지금 경기 침체나 이런 게 가계 걱정되고 가계 부채가 이제 지금은 그걸 낮춰줘도 집 살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죠. 봐요. 없죠. 단지 이제 네. 이걸 낮추면은 네. 혹시나 갈아타는 수요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일시적으로. 네. DSR을 건든다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래도 이제 측면이 그렇죠.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가 사실은 그 경제 측면에서. 91년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 네. 이걸 시행했어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시작은 네. 1985년도거든요. 네. 그때 미일 프라자 협약에 의해서 이제 일본이 부동산 나라로 간 거예요. 네. 뭐 천정부지로 올랐죠. 1985년도 일본의 금리가 2.5%였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몇 %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 10% 12% 정도 왔어요. 제가 결혼을 그 당시쯤 좀 전에 했는데 이 대출을 받으면요 월급 반 이상 나가도 안 됐어요. 물론 집값이 싸니까 대출 금액이 작았죠. 네네. 지금은 대출 금액도 커진 데다가 그렇죠. 금리만 올라가면 부담은 2배로 가죠. 일본이 그렇게 시작했던 부동산 시장이 네. 결국에 90년, 91년 DSR 적용하고 그러면서 가라앉은 겁니다. DSR 때문에요. 대출 강화로 가라앉은 거죠. 결국 교수님과 같은 금리 뭐 이런 하여튼 그 부동산의 수요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융통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요. 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네. 네. 조달 금리가 그 싸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지난번 정부에서 봤잖아요. 봤죠. 네. 그때는 뭐 풀린 돈이 워낙 컸고 코로나 때문에 네. 계속 자영업자 봐준다고 돈 풀고 금리 낮추고 이렇게 유동성 자금이 많은 걸 다시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박근혜 정부의 그 말기에 중간에 그만뒀지만 말기에 가계부채가 1250조 정도 됐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문 정부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근데 문재인 정부 그만둘 때 1800조가 넘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네. 또 이제 또 굉장히 가파랐죠. 네. 어쨌든 지금 하여튼 2, 3년 하여튼 상당 기간은 부동산 시장은 좀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뭔가 하여튼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왜냐면 부동산은 뭐 이거 하나 사고 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의사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오랜 기간 이제 가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 3% 확인하라는 거 말고도 여러 지표들을 계속 보실 텐데 요러한 지표들을 좀 유의미하게 봐라. 그러면 좀 의사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내가 되더라.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지역의 개발 호재는 당연히 알잖아요. 네. 뭐 GTX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주택 수요 공급을 봐야 돼요. 수요 공급. 네. 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은 결국엔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 지금 인천 연수구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사실 연수구는 주택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요에 비해서. 지역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 같은 경우는 공가가 빈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주택 수요에 들어가서 많은 거지만,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하듯이 수요가 많은 지역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예, 그래서 지역마다 주택 공급률을 좀 보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그 공장지대의 저소득층인지 외국인인지 네. 아니면 중산층 이상인지 아니면 고급 주택가인지 이걸 보고 주택 가격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금리가 올라가도 어차피 대출과 관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줄도 다른 쪽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여파로 떨어지는 거지 겁나서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실제 시장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 전체가 있어요.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은. 그들만의 리그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나도 멈칫해서 내놓으니까 물건이 늘어나서 떨어지는 건 있지만 그 물건 자체가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간접적 영향이지 직접적 영향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수요자들 입장에서 또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 딱 몇 가지로 요약하면 주택 청약 시장은 언제든지 좋다. 단 그 주택 청약 시장에서 분양하는 가격이 인근 지역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70% 이상 네. 낮은 지역. 두 번째는 이제 3%를 확인한 이후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거나 그렇다면 경매 물건을 노려볼 만도 하고요. 또 이 금매 물건을 노려볼 만도 합니다. 경매보다는 사실 금매가 더 편합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시간도 걸려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는데 금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매 물건을 노려보는 것도 좋고요. 집을 뭐 의식주 안 하니까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빨리 구입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가격이 약보합세로 돌아서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낮은 가격으로 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높은 가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더 한 발 물러나서 좀 대기수로 나오면서 지켜볼 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